안녕하세요.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입니다. 오늘 함께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비평 끝판왕 강유정 강남대 한영문화컨텐츠학과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강유정입니다. 네, 팟캐스트 황태자 최욱 씨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최욱입니다. 네, 타협 없는 비평가죠. 임자은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검찰개혁, 언론개혁의 최강 스피커시죠. 최강욱 열린민주당 당선인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조금 늦었지만 당선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근데 요즘 뭐 축하받기에는 그러실 것 같아요. 언론으로부터의 공격이 너무 거셉니다. 요즘 기자들을 가장 바쁘게 하는 분 아니겠습니까? 뉴스메이커. 그 스스로 바쁜 거지 제가 바쁘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많은 지면에 등장하고 계십니다. 예. 자, 그리고 언론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운 정당의 당선인이라 오늘 최강욱 당선자 이 자리에 모셨고요. 그리고 역시 언론개혁 문제로 오랜 시간 고민하고 연구해 오신 분이시죠. 최영묵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님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최영묵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에 처음 나오시죠? 네. 예, 나오실 법도 한데 꽤 오랜만. 기다렸는데 이제서야. 안 불러줘서. 예. 예, 오늘 또 날카로운 비평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현재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인 언론개혁, 방대하고 굉장히 또 어려운 문제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늘상 접하는 얘기, 내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얘기이기 때문에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널리즘 토크쇼 89회 방송에서는 최근 불거진 채널A 압수수색 논란을 시작으로 그동안 우리 언론이 쌓아온 불신의 탑을 하나하나 좀 해체해가면서 과연 어디서부터 어떻게 변화를 이끌어내야 할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KBS 1TV, 마이케이, 웨이브, 유튜브,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검언 유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채널A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것으로. 나는 그냥 죽어요. 유시민 치면 검찰에서 좋아할 거예요. 자, 한 달 전 제2에서도 다뤘던 문제였죠. 채널A 기자의 협박 취재와 검언 유착 의혹. 이 문제와 관련해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시도했고 결국 채널A 측이 일부 자료를 이미 제출하는 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채널A 기자들은 물론 기자협회 또 일부 언론들을 중심으로 언론의 자유 침해라는 주장이 제기가 됐습니다. 이 주장에 동의들 하십니까? 그건 근데 법을 존중했을 때 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일단 좀 불법 취재에 가까운 아주 비윤리적인 취재 윤리를 좀 위배한 부분이 일단은 우리가 확인을 했고 한편으로는 뭐 검언 유착에 대한 의혹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제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수사의 필요성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원칙적으로야 언론의 자유 침해라는 게 안 되죠. 그 누구나 다 동의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지금 어떤 점에서는 한 번도 견제받지 않은 권력으로서 언론이 좀 지금까지 쌓아온 어떤 잘못들도 있고 특히 이 사건만큼은 녹취로 확인되고 있는 부분에서도 많은 부분 의혹을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어떤 점에서 공감을 얻기 힘든 언론의 자유 침해라는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최 교수님. 사실 저는 뭐 이 문제를 예컨대 언론사가 아니라 일반 기업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영장을 발부받아서 갔는데 직원을 동원해서 막았다. 그럼 그 기업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기업은 못 막는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채널A는 막고 과거에도 그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언론 취해법권이라는 걸 우리 사회가 인정하고 있는 것이냐?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자기들이 스스로 성역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 것이지 실정법상 문제가 됐을 때는 과거에도 뭐 그런 경우들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이 때문에 그건 과잉 반응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저는 그 검찰 권력이 특정 언론사를 상대로 직접 강제 수사권을 발동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민주주의나 언론 자유 관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예외적이고 특수하게 좀 예민하게 바라봐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채널A 지회가 어떤 반응을 하는 것 자체는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사실 그런 관점에서 공감을 얻기 위해서라도 채널A 지회 자체의 대응이 좀 섬세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채널A 지회가 입장문을 낸 거를 보면은 결국 기자들의 민감한 취재 자료를 취합하고 공유하는 공간에 검찰 수사 인력이 들이닥쳐서 취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어떤 설명으로도 납득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는 어떤 이유로도 들어올 수 없다. 이거는 그냥 우리 회사는 성역이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론 자유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도 여기에는 공감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강욱 당선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언론의 자유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이유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는 전제로서 있는 것이고 언론의 자유가 곧 언론사의 방종이나 기자의 범죄를 방치하라는 뜻은 아니라는 것 정도는 뭐 상식일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고 최소한 언론의 자유를 운운하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보도를 했고 그 기사를 썼는데 그거를 빌미로 해서 국가 권력이 영장을 받아가지고 언론사를 침탈하려고 한다. 뭐 이런 모양이라도 갖춰졌으면 혹시라도 형식적인 논리라도 성립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기사를 쓰는 게 아니고 기사를 수사기관과 손잡고 공작을 해서 만들어내려는 과정이 발각이 되다 보니까 그런 범죄를 저질러 놓고 그 일환으로 이제 당연히 수사가 이어지게 된 것인데 그거를 언론 자유라는 말을 갖다 끌어붙여서 일종의 경강부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프레임 전략을 이런 데다가도 동원해가지고 또 사실을 호도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최영묵 교수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과거에 이제 그 재벌 기업들을 검찰도 아니고 공정거래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이렇게 그 불공정행위에 관한 조사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들어갔을 때 직원들을 동원해서 다 막고 그다음에 내부에서는 뭐 컴퓨터에 자료를 다 삭제하라고 시키고 그 와중에 또 거기에 준법감시인으로 돼 있는 그 변호사들, 법무실의 변호사들이 그 자료를 들고 도망가다가 잡히고 뭐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거든요. 변호사의 신분이고 전직 검사도 있고 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명백한 지금 공무집행 방해를 했고 이런 수사가 이루어진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는 외면한 채 그 취재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 그 본인들이 한 거는 지금 취재 업무가 아니고요. 명백한 범죄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관련 보도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상당수 언론들이 압수수색, 기자들의 저항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선중앙 등 일부 언론들이 MBC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다면서 형평성 문제를 거론했거든요. 특히 4월 30일자 조선일보 사설 MBC는 빼고 채널A만 압수수색, 법집행인가 정치인가에서는 이번 수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후배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주도하고 있다고 한다. 최강욱 씨 기소에 반대했던 사람이다. MBC 제보자와 최강욱 씨는 아예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도 않았다. 오죽하면 검찰총장이 모든 이슈에 대해서 빠짐없이 균형 있게 조사라고 했겠나. 사실이라면 불법 혐의를 은폐한 것이다. 누가 이런 지시를 내렸는지 밝혀져야 한다라고 썼습니다. 메신저를 공격을 하고 형평성을 얘기하는 이런 보도들. 그 검찰이 채널A를 압수수색한 사안의 본질과는 어떤 관계가 있다고 좀 보십니까? 사실은 다른 언론사들의 태도를 보면 그 언론 카르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동업자 의식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자기들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거의 경중이나 사안의 어떤 본질보다는 언론사를 권력이 침탈했다라는 논리만 세우는 거죠.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이. 그런 다음에 물타기를 하는 거예요. 국가 권력에 의한 언론 자유 침해로. 그러면 이제 일단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 이전에 이미 언론 자유 침해라는 프레임으로 모든 게 덮어 씌워지거든요. 그걸 노리는 것이죠. 그래서 언론사들이 사실은 침묵의 카르텔, 자기들끼리 침묵하고 사실 비평 프로그램 우리가 오랜만에 이런 게 등장한 거잖아요. 서로 비평 안 하면서 공생관계를 구축해왔고 그것이 이제 작동하고 있다라는 걸 이번에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 사설 보셨죠? 예. 아, 저 여기서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아, 그러세요? 예. 지금 뭐 조선일보에서 사설에서 저를 실명으로 언급해 주셔서 영광인데 요즘 뭐 이런 일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뭐 메신저 공격이라고 하기에도 좀 부끄러운 경우인 것 같고 메신저 공격에 앞서서 본질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왜곡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리고 공익적으로 제보한 매체 또 제보한 사람을 상대로 해서 왜 거기는 압수수색을 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과거에 어떤 큰 잘못을 저질러 놓고 그 잘못을 회피하거나 그 잘못이 드러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늘 써왔던 수법입니다. 그러니까 제보자를 처벌해라. 왜 제보자는 가만두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힘을 가진 사람이 미운 사람을 노려가지고 그걸 괴롭히는 수단으로 삼던 정권을 옹호하던 언론의 입장에서는 그걸 그렇게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압수수색이라는 건 명백히 사법적인 절차의 일부고요. 범죄 혐의가 있어야지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제되어야지만. 그런데 신고한 사람을 상대로 범죄를 신고했는데 저 사람 범죄 내용을 알 텐데 왜 압수수색 안 하느냐? 진짜 이건 기본도 안 되는 얘기인 것 같아서 너무 좀 안타깝습니다. 네. 사설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선일보 사설은 사법부입니다. 왜냐하면 채널A 측은 일부 취재윤리 위반이 있었지만 유착은 없었다고 하고 해당 검사도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이다.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들여다볼 필요가 없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압수수색하지 말아라는 얘기고 그 밑에 내려가 보면 MBC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언론 보도에서 벗어났다. 통신비밀보호법 등 법 위반 소지도 크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굉장히 작은 법의 위반 소지는 크게 프레임을 만들고 앞에서 얘기한 부분은 마치 사법부처럼 그 별거 아니다. 검찰도 들어봤고 채널A 측 들어봤는데 둘 다 아니라고 하니까 이건 무죄다라고 판결을 내리고 있거든요. 마지막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게 바로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선거에 압승하자 일부 검사도 여기에 가세해서 언론 개혁 자체를 정치적 쟁점화를 하는 데까지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채널A에 대한 압수수색 얘기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앞서서 이제 우리가 가게 될 언론 개혁의 길조차도 미리 막아버리는 거예요. 방어선을 쳐버리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정치적 의도가 있는 글입니다. 단순히 언론 자유를 보호하고자 하는 글이 아니라 앞으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정치적 목적까지 드러내고 있는 전형적인 조선일보 사설이라고 볼 수 있을 듯합니다. 일종의 데자부 같은 게 느껴지는데요. 과거에 이분들이 동원해가지고 성공했던 프레임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초원복 국집 사건에서 이거 성공을 했었고, 그다음에 엑스파일 사건에서도 성공을 했었고, 그것이 이번에도 또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네, 근데 그 지금 MBC랑 채널A를 동일선상에 두고 비판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비판을 할 시간에 사실 이 건은 검언 유착 의혹인데 그러면은 검찰이 이해 당사자거든요. 이해 당사자인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이런 비판을 해야 되는 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해 봅니다. 많이 날카로워졌죠? 그 MBC 얘기를 하셨는데 좀 돌이켜보면 1989년부터 기억이 나요. 그 검찰 압수수색 사례들이 그때 한겨레 신문 방북 취재 서경원 의원 그때 압수수색 했어요. 네.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공안정국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다음에 2003년에 SBS 양길승이라는 사람 그 테이프 때문에 압수수색 하려고 했죠. 그때 못했고 2007년에 동아일보도 뭐 그런 건이 있었고 그다음에 MBC 광우병 때 유명한 사건이죠. 그 대부분 사람들이 그건 기억하고 있을 정도로 따뜻했던 그런 일이었고 그리고 2018년에 TV조선도 이제 압수수색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채널A인데 사례를 보면 그 한겨레하고 채널A는 압수수색을 하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저지가 된 셈인데 한겨레는 그때 이제 그 보안법 문제였으니까 국가 차원에서 밀어붙여서 한 건데 지금 이제 채널A는 뭐 어떤 압력이 있었을 거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데 우리 최욱 씨가 얘기했듯이 검찰이 당사자입니다. 여기서 제대로 안 하면 화살이 어디로 갑니까? 이거 검언 유착 문제인데 압수수색 하는 척하고 빠졌어. 네. 검찰들이 뭐 하는 거냐. 네. 이거 감당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밀어붙였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떤 언론에 대해서 하고 싶어서 했다기보다는 자기들 빠져나와야죠. 이 수렁에서. 그러니까 애초에 원래 할 생각은 없었는데 이렇게 상황이 그렇게 된 거라고 그냥 그런 보시는 면도 거라고. 있어 보인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이게 조선일보 사설을 보면 결국 이거는 검언 유착이 여기 가장 핵심이고 그다음에 기자 개인이 기자 신분을 이용해서 범죄 사실, 그러니까 수사 정보를 유출하고 또 협박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핵심인데 MBC 건을 엮고 그다음에 최강욱 당선인 건을 엮으면서 불필요한 논란을 계속 일으키면서 결국 이제 본질을 호도하려는 계획인데 사실은 그런 불필요한 논란 부분이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소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이 최강욱 당선인님에 관해서 언급되는 부분은 결국 그 페이스북 내용이잖아요. 그것이 저희가 방송 준비하면서 봤었던 녹취록 내용과도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직접 해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글쎄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과연 이 사건의 본질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싶어서 그동안에 뭐 구체적인 설명을 하는 게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페이스북에 게재한 요지도 발언과 녹취록의 요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집요하게 계속 그 당사자를 설득해가지고 사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접근해서 해온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중간에 제보자로 지금 등장하시는 제보자 X라고 불리우는 분이 만들었던 녹취록을 포함한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죠. 그 중에 포함된 얘기들을 전해주셔서 그거를 제가 이제 일종의 전달자 역할을 한 것이고 그럼 이제 그 내용을 확인하려면 그 얘기를 애초에 인지하고 세상에 알린 분을 먼저 취재하고 확인하고 그다음에 그거와 관련돼서 실제로 그 일을 벌인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또 어떤 협잡을 하고 어떤 공작을 꾸몄는지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한테 와서 당신은 어디서 듣고 그런 얘기를 했느냐라고 하는 게 순서라고 생각을 했지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본인들이 해야 할 일은 방기한 채 그냥 당신이 겉으로 드러냈으니 요거 하나하나 글자 따져가지고 이거 맞춤법이 왜 안 맞지? 뭐 이런 얘기는 그야말로 본질을 호도하는 얘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근데 뭐 채널A 지위는 그렇다 치더라도 한국기자협회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성명서를 통해서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여하한 압제는 함께 뭉쳐 싸울 것임을 천명한다라고 밝혔거든요. 한국기자협회 성명 내용은 왜 이렇게 나왔다고 보십니까? 그냥 원론적인 차원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연대한다라는 차원에서 이런 성명이 나왔을까요? 뭐 연대하는 차원도 있고요. 예. 아까 저도 비슷한 말씀을 앞에서 했듯이 이제 언론의 동업자 의식이 있고 봐주기 카르텔 같은 게 기본적으로 작동하는 측면하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또 그 한국기자협회나 아니면 이런 이익 집단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향이 언론의 이익을 보호하는 거거든요. 근데 압수수색은 명분상 국가 권력이 언론 자유를 침탈하는 걸로 보입니다. 사실 그래서 언론 개혁을 표방할 경우 권력이 대부분 불리해져요. 왜냐하면 언론은 자유로운 것인데 권력이 개입하는 것 같은 그 느낌을 국민들에게 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기자협회는 당연히 이거에 언론 전체를 자기들이 보호하는 그런 뉘앙스로 나서야만 전체적으로 이제 언론 집단에 대해서 자기들이 이제 수호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기자협회 자체가 개혁적인 성향을 가질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죠. 지금 구조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검사 동일체란 말이 있지만 기자 동일체는 아닌 듯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계속 얘기했을 때 기레기, 기덕이 이렇게 얘기할 때 기자를 전부 다 하나로 묶지 말아달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면 기자협회 성명이 기자 모두의 성명은 아니라는 것도 전제가 되어야만 해요. 만약에 이게 기자 전부의 목소리라고 하면 굉장히 오해 소지가 높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이 언론 자유 침해라는 게 역사적으로 우리한테 축적된 체험이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하면 굉장히 우리가 좀 경외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 경우에는 아까 최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앞서서 압수수색 시도했던 건 다 뭐냐면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그 내용에 원인을 찾아 들어가는 것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 채널A 같은 경우는 채널A가 뭘 보도하기 전이었어요. 전이었지만 검언 유착의 의혹이 굉장히 확실한 증거와 함께 의혹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애당초 보도된 것에 대한 자유를 침해했던 과거의 사례와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분리해야만 하는데 이런 어떤 기자협회의 천명 때문에 비슷한 사례로 묶여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좀 잘못된 기자협회 성명서라고 보여지고 이런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라면 더 구분을 해서 이런 경우는 저런 게 어떻게 다르고 이번 경우 이렇다라고 더 섬세하게 썼어야 되는데 언론 자유의 침해라는 이런 큰 카테고리를 얘기하기에는 좀 선택이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봐도 이 기자협회 성명이 앞서 언급했던 채널A 지회의 성명이랑 너무 비슷해 보여요. 그리고 핵심 문제도 사실 같이 담고 있는데 뭐냐면 보도국이라는 공간에 검찰 수사 인력을 투입해 강압적 수색을 시도하는 것은 명백한 언론 자유 침해다. 보도국에 들어오면 언론 자유 침해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한계를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가령 압수수색을 하지 않고서는 뭐 해당 자료를 취할 수 없다라는 그런 한계를 대법원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한계에 철저히 맞추어서
그 형사소송법상의 요건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할 필요가 있다라든가 그런 한계를 넘어서는 행위가 보이면 그 지점을 지적한다든가 하는 게 보여야 되는데 사실은 앞서 채널A 지혜가 얘기했던 것처럼 들어오면 언론 자유 침해다라고 말하니까 공감이 안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는 독일과는 달리 언론 자유를 특별히 보호하는 규정은 사실 없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제 헌법을 통해서 헌법에 있는 언론 자유 보호 규정을 통해서 유출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도 합당한 논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그것은 기자가 기자의 신분을 가지고 고유한 언론 행위, 즉 보도나 취재 행위를 했을 때 언론의 보호자 영역에 들어가는 것이지 기자가 하는 모든 행위가 다 그 안에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채널A 기자의 행위는 기자라는 신분을 이용한 범죄 행위인 것이지 그것을 취재 행위라고도 볼 수 없고 보도 행위라고도 볼 수 없어요. 가령 판사가 실제 그런 사람이 있었죠. 지하철에서 불법 촬영을 했습니다. 체포됐죠. 그때 사법권 침해 얘기 안 나오잖아요. 너무도 당연한 거죠. 신분이 그렇다고 해서 그 영역을 침해하는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자나 언론사 스스로가 언론 자유를 얘기하는 것을 넘어서 기자협회가 이 사안에 대해서 바로 그냥 언론 자유 침해를 말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한 가지만 보태자면 협회라는 이름으로 돼 있는 이제 이익단체들이 많이 있죠. 변호사협회, 의사협회, 기자협회 뭐 이런 곳들이 마치 그 소속 구성원들 전체의 의사를 대변하는 것처럼 입장을 발표하게 되는데 내부 구성원들의 입장은 그거와 다른 경우가 많이 있죠. 집행부의 그냥 생각일 뿐 내지는 뭐 회장의 생각일 뿐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자협회의 이 성명과 관련해서 가장 안타까웠던 지점은 기자협회라고 하는 곳에 대해서 과거 민주화 운동을 하던 시절부터 걸어왔던 시민사회의 신뢰와 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언론의 자유가 실제로 심각하게 침탈당했던 지난 정부에 있어서 기자협회가 나름대로 노력해왔던 거를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인정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기자협회가 정말로 기자들의 어떤 생각을 대변하는 그 협회로서의 위상을 찾으려면 그걸 확인하려면 이 기자가 벌인 이 범죄 행위에 대한 기자협회의 입장 그러니까 언론사라는 이름을 내세워서 또 기자라는 이름을 내세워서 취재라는 형태를 빌려서 벌인 이 범죄 행위에 대한 입장을 먼저 내시고 그러고 나서 그 뒤에 아까 뭐 최욱 씨가 지적한 대로 당사자가 일종의 뭐 이렇게 같은 반대 당사자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를 형식적으로라도 만들어서 얘기를 하든지 조금이라도 언론 자유 침탈과 관련돼 있는 얘기를 하셔야지 이렇게 막무가내로 그냥 우리 건드리면 무조건 언론 자유 침해다. 이거는 임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판사의 예처럼 정말로 부적절한 예라고 생각합니다. 정작 시민들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최욱 씨? 기자라는 직업은 이제 여론을 형성하는 그 집단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히려 기자들과 여론은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사실 그 과거에 MBC PD수석 광우병 보도 관련해 가지고 검찰이 수사할 때는 눈에 띄는 반대 여론이 형성이 됐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채널A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는 눈에 띄는 반대 여론이 형성되지 않았거든요. 굉장히 점점 이제 괴리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과거의 경우와는 정말 결이 다르다라는 걸 확연히 시민들도 느끼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아마 이런 반응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또 확연히 다른 걸 다시 정리를 하자면 사실 언론인이 감옥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도. 대부분은 어떤 거냐면 보도를 했는데 그 취재원을 공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취재원을 공개하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취재원이. 기자 입장에서는 취재원을 보호해야 되는데 실정법 위반일 수 있어요. 그럼 난 보도하고 그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내가 지는 겁니다. 근데 기자들 입장에서 그 사람을 체포하러 들어온다든가 자료를 달라고 압수수색을 들어올 때 동료랑 같이 막을 수도 있습니다. 공무집행 방해를 감수하고. 그거는 선택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법 집행을 안 하는 거 아니고 근데 그거는 공익보도나 권력에 대한 감시라든가 언론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전제 조건에서만 성립하는 거잖아요. 근데 개인적인 일탈과 범죄를 언론 자유 프레임에 넣어놓고 이거를 그 공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는 것도 언론 자유 침해라고 가는 거는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한마디로. 자, 말씀해 주신 대로 기자협회 성명서가 모든 기자들 생각을 다 대변한다고 볼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 시민들의 시선이 이렇게 다르다는 걸 보면서 저도 그렇지만 정말 많은 언론 종사자들이 고민이 앞으로 좀 깊어지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신뢰받지 못하는 언론,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언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언론이 자초한 측면도 없지 않죠. 그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결정적 장면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이번 사건 시작부터 새총과 화염병 또 물대포가 오갈 정도로 위험스러웠습니다. 경찰에 맞선 철거민들의 극렬한 저항. 화염병이 난무한 가운데 옥상에서 불길이 번지기 시작합니다. 경찰 특공대가 접근하자 철거민들이 가건물 안에서 화염병으로 맞섭니다. 신나 냄새 비슷하게 해가지고 거기에 이미 이렇게 좀 미리 작업을 했다는 느낌이 들었고 바로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화염병을 터뜨리더라고요, 밑으로. 단원고 학생이 전원 구조됐다는 소식. 전원이 구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의 살수차 물줄기에 맞아 의식불명 상태인 백모 씨와 관련해 KBS 물러나라! 너희들도 언론인이야! 기레기 꺼져라! 예. 자, 용산 참사의 경우에는 참사 초기부터 많은 언론들이 경찰의 무리한 진압은 뒷전이고 시위대의 폭력성에 초점을 맞춰서 보도를 했습니다. KBS도 예외는 아니었거든요. 참사 당일 화염병을 던지는 모습만 반복을 해서 보여주는가 하면 극한적인 충돌의 배후에 전국 철거민 연합이 있다는 보도로 따가운 또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 보도들 다 보셨을 거예요. 최욱 씨도 기억나죠? 네, 그렇죠. 뭐 지금까지도 용산 참사 관련한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고 뭐 관련 또 영화도 나올 정도이지 않았습니까? 용산 참사가 처음 이제 큰 이슈가 됐을 때 TV 틀면은 보도가 계속 나왔어요. 쏟아졌습니다. KBS 메인 뉴스에 8꼭지, SBS 9꼭지, MBC 10꼭지 나갔고요. 둘째 날도 8꼭지 이상씩 이제 보도가 됐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강우순으로 뉴스가 완전히 새로이 도배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순차적으로 용산 참사는 강우순에 밀려 거의 다루지 않거나 끝부분에 살짝 다루게 되는 양상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예, 실제로 31일에는 KBS는 물론 조선중앙일보가 강호순 얼굴을 전격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또 논란이 됐었는데 이날도 KBS에는 강호순 관련 기사가 8꼭지가 나간 뒤에 용산 참사는 집회 강행 뉴스, 또 이명박 대통령이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을 철회할 때가 아니라고 언급했다는 뉴스 2꼭지가 전부였고요. 다음 날에도 연달아 8꼭지에 걸쳐서 강호순 소식을 전한 뒤에 용산 참사 집회 소식 1꼭지를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여기서 정말 너무 슬픈 게 2월 12일자 리포트인데요. 용산 참사 진압 작전의 주역으로 알려져 있는 김석기 전 경찰청장 눈물의 퇴임식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김석기 전 경찰청장은 20대 국회의원 그리고 21대에도 이번에 또 당선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용산 참사로 인한 국민들의 관심이 커질 때 사실 강호순 관련 기사가 갑자기 막 이렇게 쏟아지게 된 배경이 사실은 폭로가 되기도 했는데 이명박 청와대 행정관이 경찰청 홍보 담당관에게 보낸 메일이 폭로가 된 거죠. 그래서 신종 보도 지침 논란까지 있었는데 그 내용이 용산 사태를 통해 촛불 시위를 확산하려는 반정부 단체에 대응하기 위해 군포 연쇄 살인 사건 수사 내용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바란다. 용산 참사로 빚어진 경찰의 부정적 프레임을 연쇄살인 사건 해결이란 긍정적 프레임으로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계속 기사거리를 제공해 촛불 차단에 만전을 기해달라. 이게 이제 청와대에서 했다는 말이거든요. 결국 당시에 어떤 용산 참사로 드러날 수 있는 정부 공권력의 문제를 그 문제의 은폐를 청와대가 주도했고 안타깝게도 당시 KBS도 방송계 조중동이라는 비판을 들을 정도로 폭력성을 크게 부각하고 검경의 입장을 주로 보도하다가 강호순 사건 보도가 크게 늘면서 아예 보도 자체를 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는데 더 사실 제가 좀 슬프게 봤던 것은 이렇게 당시 이제 오마이뉴스 기사를 통해서 보도지침 논란이 불거지고 나서도
그리고 실제 청와대가 그걸 인정했죠. 청와대 행정관이 그때 뭐 개인적인 잘못이라고 축소하려는 의혹은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그것을 인정하고 나서도 KBS는 그 홍보 지침, 그러니까 신종 보도 지침 논란의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그러니까 미온적으로 보도한 게 드러나서 결국 자신의 과오가 드러나는 것을 끝까지 숨기려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게 드러나기 전에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의혹 제기를 했다면 정말 음모론이라고 아마 엄청나게 욕을 먹었을 겁니다. 청와대에 계셨던 분이니까 이 청와대에서 이럴 수 있다는 게 이게 상상이나 가능한 일입니까? 뭐 상상할 필요도 없이 만약에 지금 청와대에서 이런 거를 전달했다고 해보세요. 이건 너무 심해요. 어떻게 나올지. 그러면 그때 요 상황에서 근무했던 기자분들하고 지금의 기자분들이 한 10년 정도 시간이 흘렀으니까 그럼 완전히 달라진 사람들이냐. 뭐 새로 그 사이에 들어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사람은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저도 지금 청와대를 나와서 이렇게 야인이 된 후에 언론사에 있는 분들께 좀 붙잡고 많이 물어봤습니다. 이게 예전에 이런 일을 당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이렇게 할 수가 있냐. 이런 얘기들을 좀 여쭤보고 아직도 지금 속 시원한 답을 못 들어서 답답한 상황인데요.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권력이 과거부터 언론을 이용하거나 언론과 결탁해가지고 대중들과 시민들의 눈을 돌리는 짓들을 굉장히 많이 해왔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정권이 흔들릴 만한 사건 또 정권이 굉장히 치명적인 사건이 생길 때마다 늘 마약 사건이 터진다거나 연예인 무슨 관련 사생활 사건이 터진다거나 그다음에 뭐 조직폭력배 아니면 무슨 그 교도소 탈주 사건을 뭐 키운다거나 아니면 그 예전에 뭐 지존파, 구원파 뭐 이런 사건들 있죠. 그런 것들이 다들 이제 큰 맥락에서 보면은 이런 일종의 공작의 일환으로 벌어지는 것인데 이런 것들에 의외로 익숙해져 있더라. 그리고 둔감해져 있더라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순간이었고 이런 것들을 또 그때는 너무너무 또 스스럼 없이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청와대 홍보수석이 KBS 보도국장에다가 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해경 얘기하지 마라. 대통령이 지금 날마다 KBS 뉴스 보시는데 어쩌란 말이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그냥 대놓고 한다거나. 그다음에 이것도 경찰청 홍보담당관한테 이메일로 보낸 거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부 부처에나 있는 홍보담당관 또 그 위에 이제 대변인이라고 또 있죠. 이분들이 하는 일이 계속 기자들하고 뭐 고스톱 쳐서 돈 잃어주고 같이 술 먹어주고 이런 식으로 친분을 쌓은 다음에 그 고생한 성과를 바탕으로 다음에 승진하는 자리로 인식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왜 그 자리에서 그 고생을 감수하느냐? 결국 이런 상황에서 기자들에게 이런 요청들을 관철시키는 역할을 할 때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았던 그런 세상을 겪었던 게 불과 얼마 전이거든요. 안타깝고 속상한 일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시민의 알 권리가 먼저냐 아니면 권력자의 볼 권리가 먼저냐였던 문제에서 지금 우리 언론이 보여줬던 거는 시민의 알 권리보다는 권력자들의 볼 권리, 보고 싶은 것을 보여주는 쪽에 더 많이 치중했다고 보여지는데 아까 최욱 씨 말 중에 김석기 전 경찰청장 얘기하면서 진압작전의 주역이라는 말을 쓰셨거든요. 장본인이죠. 주역이라는 말 쓰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 이런 것 역시도 저희가 어느새 좀 길이 들어져 있어서 그러니까 잘한 일을 주역이고 잘못한 일은 장본인인데 이런 말을 가끔 거꾸로 쓸 때도 있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쓰고 있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전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뭐 연쇄살인 사건이라던가 이런 선정적인 사건이 터질 때마다 사람들이 이런 과거의 나쁜 관행에 학습이 돼서 뭔가 덮으려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연 발생적인 사건조차도 우리가 언론 소비자가 미리 프레임을 짜서 이거 혹시 다른 거 중요한 거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굉장히 나쁜 거죠. 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볼 수 있는 사태이기도 한데 이런 일이 실제로 자행되었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말 그대로 뇌피셜로 그냥 우리 짐작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보여지다시피 보도 지침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이거 자체가 선정적인 뉴스로 우리 눈을 돌리려고 했던 게 고작 10년 전이에요. 10년 이나가 아니라 이런 점에서 굉장히 언론에 악영향을 미쳤고 지금도 그 영향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을 듯합니다. 예. 사실 진상조사위원회가 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어떻게 이행됐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지금 규명이 안 된 상태입니다. 흐지부지 됐어요. 이거는 왜 그렇게 됐다라고 보십니까? 그래도 시간이 꽤 지났는데 말이죠. 예. 최강욱 당선인은 어떻게 보세요? 왜 아직까지 이 내용이 어떻게 진행이 된 건지 다들 모르고 계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경찰청 진상조사위원회가 경찰 개혁의 일환으로 구성이 돼서 중요한 사건들을 선정해서 활동을 하셨고 저도 경찰개혁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이게 처음에 출범할 때는 굉장히 여러 군데 알리면서 이제 출범을 했는데 지나고 나면 결국 이거를 밝혀야 되는 경찰의 입장, 그다음에 본인들의 과거를 또 보도해야 되는 언론의 입장
이게 이제 일치하는 상황이 된 거죠. 서로 부끄러운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진상조사위원회가 무슨 결론을 호도했다거나 사실을 감추거나 한 일은 아마 없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알리는 데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소홀했던 것이고 이런 카르텔이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까 최영묵 교수님 말씀에 이어서 조금만 더 덧붙이자면 제가 참 안타깝고 속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과거 정부에서 소위 언론이 장악됐던 시절에 그 열심히 거기에 협조하고 부역했던 사람들이 지금도 이제 남아 있으면서 과거처럼 그걸 일방적으로 해직시킨다거나 뭐 이런 일들을 하지 않으니까 이제 의무로 양으로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과거에 자신들이 해왔던 방식이 있으니까 어떤 권력이든 어떤 정부든 그런 방식과 그런 권력을 이용해서 음습하게 작동한다라는 걸 전제로 국민들에게 자꾸 이상한 인식을 심어주려고 하고 그런 불안감을 심어주는 기사를 또 일제히 조장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들에 대한 확고한 어떤 지금 젊은 신진 기자들의 어떤 관점이 저널리즘적인 관점이 정립되지 않은 것 같아서 그게 참 안타까운 지점입니다. 예. 네, 신종 보도 지침 같은 경우는 결국은 언론인들에게 많이 내재화돼서 작용을 했기 때문에 10년이나 유지가 된 듯해요. 이런 보도 지침이 매 건마다 내려지진 않았겠죠. 하지만 많은 언론, 특히 게이트키퍼라고 할 수 있는 위쪽의 어떤 당사자들이 내면화해서 내재화해서 이런 것들이 보도에 적용됐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방금 그 당선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로 나눌 수 있는 언론 개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차 어떻게 되냐면 정파적 해석의 차이라던가 신념의 차이로 잘못 왜곡되고 있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혁이라고 얘기할 때는 옳고 그름의 문제를 따져야만 하는데 생각이 다를 뿐이야. 너와 나의 생각이 다른데 왜 이걸 옳고 그름으로 얘기해라고 아예 프레임 자체를 옮겨가고 있는데 이때 사실 내재화했던 언론 당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은 이래, 내 신념은 이렇기 때문에 이건 보도 지침 문제가 아니라 난 이렇게 방송하고 싶고 보도하고 싶어라고 했던 것들이 계속 이어져 왔고 그러다 보니 법적으로 이것을 어떤 점에서 불법이다 아니다 혹은 보도 지침은 강압이다 아니다라고 나누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여전히 이게 카르텔로 남아있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을 듯합니다. 네. 자, 지난 10년간의 그 보도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문득 좀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강유준 교수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부분이 용어 사용, 단어 선택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당시의 기자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 고 백남기 농민 사건 때 KBS 일입니다. KBS가요. 경찰의 물대포라는 단어가 너무 좀 폭압적으로 느껴졌는지 물대포를 물줄기로 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내부 기자들의 반발을 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폭력 시위와 관련해서 법무부 장관이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집회 주최 측은 살수차에서 쏜 물에 맞아서 농민 한 명이 중태에 빠졌다면서 살수차에 물에 맞은 참석자가 여전히 중태인 상황에서 경찰이 오늘 살수차 시연을 공개했습니다. 살수차에서 쏜 물에 사람이 쓰러졌지만 물은 멈추지 않습니다. 백 씨가 물줄기를 맞고 주저앉은 상태에서 TBS는 좀 아픈 얘기인데 뭐 언어 문제는 우리 강 교수님 전공이긴 하지만 사실 그때 조사에 보면 지금도 자료 확인이 가능한데 뭐 리포트 21건 중에서 15건이 물대포를 물줄기, 물포로 그러니까 마사지한 거죠. 소위 말해서 표현을 순화시켜서 전혀 다른 의미로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살인적인 물대포를 통해서 사람이 죽은 건데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최국 씨가 얘기를 했듯이 언론이 가장 중요한 게 바른 말을 쓰는 거잖아요. 정명, 제대로 이름 붙이고 제대로 그 용어를 표현했을 때 정상 보도가 되는 건데 그 마사지 해가지고 사실을 호도하는 데 앞장쓴 거죠. 이게 과거의 모습인데 그렇게 오래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줄기가 뭡니까? 물줄기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게 물줄기지. 그렇죠. 사람이 쐈는데 물줄기입니다. 아마 그 마음 같아서는 물방울이라고 하고 싶었을 거야. 이게 너무 심하잖아.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보도는 사실 모두 다 거꾸로인데 그 당시 백남기 농민과 관련된 두 가지 중요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뭐냐면 병사냐 외인사냐 이것도 어떤 점에서 말로 얘기가 되는 어떤 진실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물줄기나 물대포 역시도 말로 말 한마디 때문에 왜 그러냐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우리가 언론인들을 펜을 든 전사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펜으로 말로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의무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언론인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태는 뭐냐면 언론이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이 적합한 말을 선택해서 정의를 추구하고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었다면 이거는 적합한 말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다른 말을 선택해서 취사 선택해서 거기에 넣음으로써 어떤 점에서 사실 전달 자체를 왜곡해버리는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언론의 말의 선택이라는 건 전 지금도 유효하다고 보는데 결국은 언론사의 어떤 윤리가 가지고 있는가, 이 언론사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가질 수 있는가를 적확하게 보여주는 게 언어 선택이라고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언론사, 당시 KBS는 물대포가 아니라 물줄기로 본 겁니다. 변명하면 안 됩니다. 이게 외부에서 외압에 의한 거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게 결국 선택해서 방송에 내보내고 보도한 것은 KBS였다는 거고 흔적이 남아있다는 거고요. 결국 그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책임을 져야 하는 게 사실 언론의 의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최강욱 당선인께서는 당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 계시지 않았습니까? 네. 뭐 MBC 뭐 내부 분위기라든가 보도 내용들은 좀 어떻게 좀 챙겨보셨어요?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당시에 MBC나 KBS나 공이 이제 공영방송의 이사진에 저희 정부 여당이 추천해서 파견한 인사들이 어찌 보면 이런 그 사실 왜곡 내지는 프레임 전환을 맨 앞장서서 그 제기했던 당사자들이었어요, 다들. 그러니까 이때 이제 그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빨간 우이라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무슨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서 이분이 이렇게 돌아가신 게 아니라 일부러 가격을 하고 그게 의한 타살이었다. 이거를 끝까지 주장하신 분이 그 당사자가 방문진의 이사로 있었고, 그러면 이제 그 과정에서 아예 이제 회의석상에서 뭐 보도에 직접 관여해서는 안 되지만이라고 얘기하면서 요즘 언론이 취재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왜 빨간 우위는 취재하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아예 그냥 뭐 이건 본질을 호도하는 걸 넘어서서 사실 왜곡하는 데 나아가는 거를 공적인 의견으로 발표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내부에서 이제 일종의 말장난을 끊임없이 시도하는데 MBC가 갖고 있었던 그 지금까지의 문제로 남아있는 게 이제 시용 기자의 문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잘 들어보지도 못했던 시용 기자라는 말을 그거는 김재철이라는 분이 사장으로 와서 자기가 시용 기자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서 뭐 수습 기자 뭐 무슨 저기 견습 기자 뭐 이런 말이 안 맞으니까 시용 기자라고 하겠다 해서 쓴 말이거든요. 그런데 좀 지나고 나니까 시용 기자라는 말을 쓰지 말자는 거예요. 왜냐, 그 시용 기자라는 단어 자체가 국민들 일반에 뭔가 좀 이건 이상한 사람들을 어거지로 채용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다라는 이제 이미지가 생기니까 그다음부터는 시용 기자라는 말을 쓰면 안 된대요.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또 무슨 박근혜 정권에서 나왔던 그 십상시 문건이라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청와대 행정관이 스스로 권력설 1위는 누구고 2위는 누구고 지금 권력 주변에서 호가호위하는 십상시들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라는 말로 문건에 나오는 얘기인데 십상시라는 말도 쓰면 안 된다. 기사에 넣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단순히 그냥 물줄기 물대포 한 사건만이 아니라 이분들은 끊임없이 집요하게 이걸 추구해 왔다. 그러니까 당시 보도만 보고는 사실 뭐 진실을 알 수가 없는 거네요. 사실 그 내막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는 전혀.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언론이 권력에 대한 감시 내지는 언론의 자유 수호 이런 걸 정말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과거에 본인들이 보도를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전문가라는 이름을 통해서 그 국민들을 호도해왔던 사건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건의 당사자로서 등장해서 저희 어릴 때부터 봤던 예를 들면 평화의 댐 그게 무너지면 뭐 국회의사당 지붕까지 잠긴다라고 나왔던 서울대 공대 교수님들 계십니다. 그다음에 4대강 사건 있을 때 그 운하에 유람선이 다니면 프로펠러가 돌아가가지고 물이 맑아진다 이런 얘기 하신 분들 계셨고 그다음에 또 그 백남기 농민 사망 사인과 관련해서 이제 외인사냐 뭐 사고사냐 이런 거 가지고 얘기했을 때 끝까지 이제 그 주장을 고수하시던 분들 그다음에 또 박원순 시장 아드님과 관련해서 뭐 병역 비리가 있다 신체 검사에서 무슨 뭐를 바꿔치겠다 이런 분들이 실명으로 다 현재도 존재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야말로 공인으로서의 책임을 다 지셔야 될 뿐이고 본인이 공적으로 행한 발언 또 그거에 근거해서 언론사가 보도를 해서 일종의 신뢰를 쌓게 했다라는 측면에 대해서 평생 그 책임을 안고 가셔야 될 분들인데 그분들은 지금 다 잊혀져 버렸어요.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본인들이 심지어는 자기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언론이 그렇게 한 것이다라고 변명하는 경우까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는 진짜 언론사가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언론사들이 그동안에 권력 감시를 못했으니까 지금이라도 열심히 하겠다.
이런 논리로 나온다면 이거 참 난감하겠고. 그러니까 권력 감시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당연히 해야 될 사명입니다. 네. 그거 자체를 부인하는 게 아니고 권력이 어떤 작용을 어떻게 부당하고 불법적으로 행할 때 감시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지만 그래야지만 아까 강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거 옳고 그름의 문제인지 아니면 정파적 해석 차원의 문제인지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옳고 그름의 문제를 계속 의견의 차이, 입장의 차이 정도로 계속 호도해 왔기 때문에 아니 뭐 이 과거의 공영방송 이사회 회의에서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주장하면서 이 컵에 담긴 물이 지금 그냥 생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커피라고 주장하면서 왜 이걸 자꾸 커피라고 합니까? 물 아닙니까? 명백히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내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실제로. 여기 제가 하나 이제 좀 자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2017년 9월 4일 정현욱 환경주 KBS 기자가 그 당시 KBS의 민낯에 대해서 좀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한 게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물대포는 편견이 있는 말이잖아. 부정적 뉘앙스 있는 걸 왜 써? 네가 오마이뉴스야? 물대포가 아니라 물줄기라고 써라고 하면서 이 두 기자가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KBS 보도국 윗선으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고 그래서 KBS 기자들은 물대포란 말을 쓸 수 없었다. 윗선에서 미쳤냐라면서 질책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사실 제가 알기로는 정연욱 환경주 기자는 지금 거의 KBS 주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자들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과거에 과오는 이렇게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는데 현재는 어떠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면 적어도 이 두 기자만큼은 이런 일을 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현재도 어떤 점에서는 거듭되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까운 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그래서 과거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좀 질책을 할 수 있지만 또 이런 과거가 멈추지 않고 현재로도 계속 적용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청와대가 무슨 발표를 하면 여전히 뭔가 본질을 호도하기 위해서 청와대가 정치적으로 저런 설명을 하는 거야 라는 걸 가지고 의심을 해요.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면 그 의심을 하고 팩트 파인딩을 해서 국민들께 그 사실관계를 알려야 되는 거죠. 요런 우리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냥 의심에 기초한 그다음에는 장문 이렇게 이어지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죠. 정말. 네. 네. 이 백남기 농민 사건과 관련해서는 사실 저한테는 되게 잊혀지지 않는 두 가지 장면이 있는데 하나는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제1차 민중총궐기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고인이 그 물대포를 맞으신 그날 저는 그 주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 당시 노동계나 시민사회 활동가들은 다 광장에 나와야 했을 때였어요. 세월호 문제 있죠. 국정교과서 문제 있죠. 그다음에 노동정책도 그때 정말 막 갔거든요. 분노가 극에 달아서 누구나 다 왔었고 백남기 농민은 평생을 민주화투쟁 그리고 농민운동을 하셨던 분이 당시 나이가 거의 70에 가까운 고령이셨거든요. 그런 분들까지 다 나와서 싸우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그때 들었어요. 어디선가 누가 쓰러졌다. 물대포에 맞아 쓰러졌고 실려갔다라는 말까지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사실은 사망했다라는 루머까지 나왔었어요. 현장에서는. 근데 그게 결국 아닌 걸로 밝혀져서 저희가 모두 안도했던. 그런데 실려가가지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는 뉴스가 그 다음 날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화가 나죠. 근데 당시 경찰이 어땠느냐. 정말 시민들을 향해서 물대포 쏘는 걸 우리가 눈으로 다 봤거든요. 그리고 백남기 농민이 쓰러질 당시에 영상도 나왔잖아요. 너무도 뻔한 사실인데 거기에 대해서 빨간오이 타격설 같은 게 막 정치권에서 나오고 언론에서 나와요. 그때 빨간오이 타격설을 전문가 임내하면서 그 말을 했던 사람이 지금 의사협회 협회장하고 있죠. 그런 식의 이야기들이 오가니까 분노는 더 극에 달한 겁니다. 그러다가 거의 1년 가까이를 의식불명 상태로 계시다가 고인께서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또 부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부검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빨간오이 타격설 그런 것 때문에 제3의 요인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유를 정치권에서 제기하기 시작하고 언론에서 키우면서 부검을 한다고 해요. 법원이 영장을 결국 발부합니다. 단 조건을 달죠. 유족과 협의해라. 이걸 의무사항이다라고 조건을 답니다. 유족들은 부검할 수 없다라고 반대 입장 냈지만 당시 경찰은 강제 부검이라도 할 듯한 태도를 취했던 거예요. 그래서 고인께서 누워 계셨던 서울대병원 사이로 전운이 정말 감돌았던. 그러니까 제가 찾아봤던 게 2016년 10월 23일 날 백남기 투쟁본부에서 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이 이런 게 있었습니다. 부검 강행을 위한 경찰의 구체적 움직임이 여기저기서 파악되고 있다. 서울대병원 원거리에는 경력버스가 수백 대 이상 집결하고 있다. 종로경찰서장이 영장 들고 병원에서 방문하겠다는 통보돼 온 상황이다. 10시 이후 경찰이 부검 강행을 위한 시신 탈취 시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간곡히 호소드린다. 지금 집결해달라.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 반올림 농성장에서 이 메시지를 봤는데
수시로 이걸 체크했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정말 달려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그러니까 시신이 탈취됐을 때 그 패배감, 그 무력감, 그 분노를 우리도 주체할 수 없을 것이고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그러한 분위기가 정말 극에 달했을 때였는데 다행히 포기를 했죠. 예, 포기를 하면서 검경이 더 이상 그 영장 다시 재청구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게 일단락이 됩니다. 승리로 끝난 거죠. 저는 박근혜 정권의 폭주가 쇠퇴하기 시작한 약간 변곡점이었다고 보는데 이 사안을 놓고 봤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치 권력을 아무리 나쁜 사람이 잡아도 지켜야 될 선이라는 게 있기 마련이죠. 그 선을 넘었을 때는 정권은 몰락하게 됩니다. 결국 그 선을 끌어올리는 게 민주주의의 발전인 거예요. 우리 사회는 군사독재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민주주의 선이 이미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선을 짓밟은 게 최순실 게이트입니까? 아니죠. 세월호 때였어요. 백남기 때였습니다. 그런데 짓밟았음에도 최순실 게이트까지는 정권이 유지될 수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언론 때문이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막무가내 짓을 선을 막 넘는 짓을 해도 괜찮은 강력한 뒷배가 있었고 그 뒷배 역할을 언론이 충실하게 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정말 더 잔인한 게 이런 문제가 생기면 꼭 끝에는 피해자 공격으로 갑니다. 그렇죠. 이 백남기 사건 역시도 가족 공격이 굉장히 거셌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잔인함이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굉장히 무섭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압수수색, 그 무리한 압수수색을 비판하려면 백남기 농민 시신을 탈취하려고 하는 그런 공권력에 대한 비판을 해야 하는 것이지 본인들의 행한 범죄 행위를 덮기 위해서 압수수색에 저항한다는 거는 정말 앞뒤가 맞는 얘기인지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네. 자,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지 4년이 훌쩍 넘은 지난달 23일이죠. 헌법재판소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경찰이 물대포를 일직선으로 쏴서 백 씨의 생명권과 집회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면서 위헌 판결을 내린 겁니다. 뭐 용산 참사나 이 사건이나 결국 언젠가는 밝혀질 진실을 언론이 그동안 애써 외면하거나 좀 감추면서 시민들의 불신의 골만 더 깊게 한 건 아닌가 싶은데 그 밖에도 언론이 불신을 자초한 결정적 장면들이 있죠.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소개해 주세요. 언론이 불신을 자초한 결정적 장면. 제가 이제 제2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유일한 출연자 아니겠습니까? 터줏대감. 네. 정말 그 많은 장면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개인적으로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삼성 사장 장충기 문자. 이거 정말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언론들이 재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재벌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그 문자를 지금 봐도 보는 제 자신이 자꾸 이게 숨어 들어가게 되는 굉장히 나쁘끄러운 그 장면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전히 뜨거운 문제죠. 김경록 PB 인터뷰 왜곡 논란에 대한 얘기도 빼놓을 수 없을 듯합니다. 왜냐하면 권력 감시를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나 이제 어떤 점에서 권력의 크기를 어느 쪽에 두느냐. 그리고 한편으로는 언론사가 마치 검찰 쪽에 좀 동일시 돼서 취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수사를 하듯이. 그래서 말 그대로 편견 없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걸 보도했었어야 되는데 검사처럼 좀 치조한 다음에 김경록 PB가 이야기하려 했던 맥락과 전혀 다른 맥락으로 왜곡한 채로 기자가 결론을 내려서 보도를 내린 게 바로 이 김경록 PB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맥락을 오도한다는 것. 어떤 점에서 전통적으로 우리가 언론에 기대하고 있는 게 잘 모르는 맥락을 제시해주고 해석해주길 바라지만 이게 만약에 왜곡이 되고 오도가 되었을 때 굉장히 위험한 공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 그게 좀 이번 사태에서 보여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여전히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이유라고 여겨집니다. 듣고 있자니 지금 KBS 이야기군요. 맞습니다. 그렇네요. 진행형입니다. 얼마 안 된 얘기잖아요. 사실은 그 기자들이 가장 쉽게 빠지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네거티브 프레임이거든요. 공격할 지점을 찾아내서 보도하는 게 가장 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사실 그때 김경록 PP 그 건이 논란이 됐잖아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KBS에 대한 질타도 있었고 물론 뭐 변명해 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만은 주류는 비판적이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조국 그 장관
그 상황에서 분명히 공영방송으로서 그 사건을 냉철하게 바라보고 보도하려고 했다라고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프레임들의 계속 짜맞추기를 해가는 거죠. 어떤 사건이 나와도 그걸로 보면 그렇게 보이죠.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이 보도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기자들이 공영방송으로서 굉장히 부끄러운 보도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영방송이 왜 존재해야 됩니까? 대한민국에 수백 수천의 미디어가 있는데 수신료를 내는 공영방송을 우리가 유지하는 이유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다른 데하고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달라야 되느냐? 그러니까 어떤 프레임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들 시각을 고수할 수 있어야 되고 상업적인 매체들하고 달라야만 의미가 있는 것이고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인데 별 차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왜 우리만 갖고 그러냐? 그건 말 안 됩니다. KBS는 달라야 되는 거잖아요. KBS가 똑같았으면 훨씬 더 욕을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때 이 사건이 이제 전형적으로 그런 어떤 기류에 편승했던 측면하고 자기 프레임에 따라서 편취해서 인터뷰 내용을 가장 전형적인 왜곡 아닙니까? 인터뷰할 사람 고르고 그 사람 말 중에서 골라서 내 입맛에 맞는 대로 배치한 거 내보내는 거. 이게 가장 편의적이고 자의적이고 왜곡하는 쉬운 방법인데 그 프레임에 빠져 있었던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청와대에 있으면서 접했던 여러 보도들 가운데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충격을 받았던 보도가 이 보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KBS가 정상화되는데 우리 최영묵 교수님만큼은 아니지만 저도 나름의 역할을 했다고 저 혼자 그냥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요 보도에 관련된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를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 그분들과 뭐 한두 해 본 사이도 아니고 과거부터 오랫동안 신뢰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던 언론인들이었기 때문에 야, 이 사람들마저 이러면은 이제 우리 언론의 출구는 어디서 찾아야 되나라는 절망이 느껴지더라고요. 정말로. 근데 그 해답을 아직도 지금 얻지를 못해서 지금도 제가 KBS에 과거부터 알고 지냈던 그 기자분들을 만나면 여전히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 여전히 속 시원한 해답을 못 듣고 있습니다. 과거의 KBS의 보도 행태를 비판하는 건 좀 쉽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의 KBS를 비판하는 이 제의 아주 정말 칭찬해요. 네. 갑자기 또 방송에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 이거 칭찬해야 됩니다. 네. 아니 근데 관련해서 최욱 씨 궁금한 게 있다면서요. 네, 이제 지금 뭐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 김경록 PB 인터뷰 왜곡 논란 이후에 KBS에서는 이제 인터뷰 전문을 또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이후에 그 전문을 공개하는 일들이 종종 있던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봐야 될지 좀 궁금해가지고요. 그 취재 과정에서 얻은 정보가 실제로 나간 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그걸 공개하는 경우는 이례적인 건데 그 인터뷰한 본인이 내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냐. 그리고 기자하고 입장이 달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전문 공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전문에는 그 보도와 상관없는 여러 얘기도 들어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제3자가 괜히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그렇죠.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에 있어서 외부 검증단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부에서 보고하면 안 믿으니까 외부 검증단이 이 부분은 불필요한 건데 이건 공개하지 말고 블라인드 처리하고 이렇게 해서 전문을 공개한다면 의혹이 깨끗이 좀 지워질 수 있지만 그리고 그거를 보고 보도를 보고 전문을 봤을 때 이렇게 얘기한 걸 이렇게 보도한 게 왜 문제지라고 생각한다면 큰 문제가 없는 것이고요. 근데 그걸 보고 어떻게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보도하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러면 왜곡인 거죠. 그건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잘 공개 안 하잖아요. 왜? 자기들이 불리하니까. 많은 경우에 인터뷰하신 분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한 중요한 얘기는 다 빼고 왜 저걸 갖다 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자들하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전문을 공개하는 게 어떤 그 불신의 불씨를 좀 꺼트리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겠군요. 예, 무조건 공개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정도로 큰 사건은 공개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김경록 PB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보도 당시 논란이 됐던 게 아니라는 게 더 문제입니다. 보도 당시가 아니라 유시민 알릴레오에서 다뤘어요. 다뤘더니 내가 들었던 보도가
진짜가 아닐 수도 있겠네. 여기서 진짜라는 거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가 아니라 맥락상 다른 의도일 수 있겠구나라고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제시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전문이 제시가 됐어요. 사실은. 처음부터 의구심들을 가졌고 거기에서 대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놀란 겁니다. 나는 기성 미디어, 일테면 전통적으로 퀄리티 페이퍼라든가 퀄리티 미디어들을 믿었는데 거기서 의도의 재해석이라든가 맥락의 재구성이 있을 수 있어? 그럼 내가 직접 봐야 되겠어라고 소비자들이 직접 권리를 요청한 거죠. 소셜미디어에 굉장히 많이 나왔죠. 네, 그래서 공개하라고. 요청을 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압박에 의해서 이게 결국은 노출이 된 겁니다. 말 그대로 그냥 내가 보여주겠어라고 자연스럽게 공개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사실 여러 건들이 다 이런 식인데 여기서 외압이라는 건 좋은 의미의 외압. 언론 소비자들이 내가 직접 보고 내가 의미를 재구성하겠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노출되는 건 저는 어떤 점에서 신뢰 회복을 위한 되게 필연적 과정이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언론 소비자들이 다 알아버린 겁니다. 언론사가 사실을 전달하고 그리고 정의를 추구하는 집단만이 아니라 어떤 점에서 사실을 왜곡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되려 민주주의에 회방을 놓을 수도 있는 집단일 수도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한번 직접 판단을 하겠어. 결국은 저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취재 과정 공개라는 건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어떤 과정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근대화 이후에 이제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인권이 신장되고 이걸 이제 우리가 현대 역사의 발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역사의 발전을 인류가 이루는 과정에서 뭐랄까 그 사회적인 신뢰와 존경을 보내는 직업이 몇 가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학자들이 계시고 그다음에 법조인들이 있고 언론인들이 또 계시거든요. 그 공통점이 뭘까를 제가 생각해봤어요. 이 세 직종의 공통점은 다들 진리, 진실을 추구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고 살기에 바빠서 뭔가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은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실을 알려주고 진리를 깨우쳐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니 이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신뢰와 존중을 보내자. 이렇게 일종의 합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떤 소중한 기대를 저버리고 진실을 훼손하고 왜곡하는 데 앞장서는 사람은 이제 그 직책을 놓아야 됩니다. 내려놓는 게 맞는 것이지 그냥 하루하루를 본인의 직업이 어떤 사명을 띠고 있는 소중한 직업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봉급받는 종업원으로 생활을 하고자 한다면 조금 더 돈 많이 주는 데 가가지고 양심 팔면서 사시는 게 훨씬 이득이 되는 일이죠. 예. 네. 저도 좀 새겨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언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좀 반성하고 성찰의 계기로 삼았다면 좀 나아졌을 법도 한데 최근 발표된 각종 보고서들을 보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지난 4월 국경 없는 기자단이 발표한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 지수가 있는데요. 세계 42위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1위로 2016년에 70위였던 걸 감안하면 매우 자유로워진 셈이죠. 그런데 2019년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인의 자국 언론에 대한 신뢰도는 2016년부터 4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참 괴리감이 굉장히 크죠. 기자들의 취재 방식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불신도 큰데 자유지수가 이렇게까지 높게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여전히 따가운 시선을 보내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우리 언론 현실을 보여주는 거죠. 자유도가 높다는 건 정권의 개입이 적다라는 얘기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개입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놔둔 거죠. 언론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 잘하면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고 시청자나 독자들에게. 근데 이게 최하위잖아요. 자유는 많이 줬는데 하는 거는 가장 못하는 거잖아요. 이 지점이 우리가 언론개혁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핵심적인 포인트 아니냐. 그리고 사실은 언론 자유만 볼 게 아니라 정상적인 그런 조직들이라면 언론의 책임도 조사도 해야 돼요. 오보를 얼마나 많이 냈느냐, 사과를 제대로 했느냐, 인격권 침해를 얼마나 하느냐 이런 것들을 기관별로 모아서 발표하면 이건 명확하잖아요. 신뢰라는 건 굉장히 모호한 거예요. 100가지 중에서 5가지는 믿을 만하고 95가지 잘못됐을 때 신뢰할 만한 부분이 있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언론에 대한 신뢰도라는 것은 굉장히 그 주관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 입맛에 안 맞아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매우 극우화된 유튜브를 누군가는 신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거는 조금 우리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 언론이 망하지 않는 이유는 쟤는 믿을 수는 없지만 내 편이야. 그러니까 살아야 돼. 이런 논리가 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도 않는 겁니다. 저는 이 언론의 자유가 세 가지 정도로 봐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서 얘기되고 있는 거는 정치로부터의 자유라고 보여져요. 그 부분만 자유도가 따져지고 있는데 전 두 가지를 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금권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를 갖고 있느냐. 세 번째는 자기 권력 생성의 욕망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가라고 한다면 여기서 왜 계속 신뢰도가 떨어지느냐. 정치로부터의 자유는 거의 눈에 볼 수 있는 확연히 확인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일종의 경제적 이익이라 할 수 있는 금권으로부터의 자유는 더 없어지고 아주 종속되고 있는 형국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 권력을 스스로 언론사가 가져가려고 하는 욕망들을 더 많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기 권력 생성에 도움이 되는 보도들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자기 권력 생성에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을 일부러 선택적으로 배제하거나 왜곡하는 현상들을 자주 보이다 보니 언론 소비자들이 분명히 정치로부터는 자유로운 것 같은데 왜 이런 나머지 두 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는가. 저는 그게 이제 신뢰도 판단으로 바로 연쇄된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문제적인 것도 네버즈입니다. 뭐냐면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선정적 보도에는 얼마나 자유로운가. 모두 다 선정적 보도에 또 혈안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치적으로부터 자유롭다고 해서 그게 곧 신뢰할 수 있느냐. 언론 소비자들은 굉장히 똑똑하기 때문에 이미 정치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움만으로도 신뢰도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나머지 세 가지에 대해서 자유로워야만 그 신뢰도가 응답으로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이 선정적인 보도에서부터 누구도 사실 자유롭지 못한 문제가 언론사의 문제도 있지만 그 언론을 지금 우리 대중들이 소비하는 형태 구조의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털 사이트 문제인데요. 그 점점 이제 종이 매체를 통해서 기사를 보지 않는다. 그다음에 언론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기사를 보지 않고 그냥 포털 사이트에서 노출된 기사 위주로 보는데 그 노출된 기사라는 건 결국 상품성에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중들은 선정적이고 자극적이고 그래서 대중의 호기심을 끄는 기사에 자꾸 더 노출되는 구조에 놓여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본 기사 중에 시사인의 대담 기사인데 문제 제기형 언론에서 문제 해결형 언론으로 해서 얼마 전에 우리 방송에 나오시던 김준일 기자님이 한국의 저널리즘 신뢰도가 가장 낮은 이유는 소비자들이 언론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지 않아서다. 국제적으로 저널리즘 신뢰도와 언론사 홈페이지 이용률 간의 상관관계가 뚜렷이 나타난다.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저널리즘 신뢰도가 4년 연속 꼴찌인데 한국의 언론사 홈페이지 직접 방문율도 4%로 꼴찌다라고 분석을 하셨는데 굉장히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장 구조, 언론사 소비 구조 이것을 같이 바꾸지 않으면 이 선정성 문제는 계속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뭐 언론 보도에 대해서 이제 불신하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만 일단 기본적인 거는 그 보도의 관점이 대다수의 어떤 시민 입장에 서지 않는다라는 거에서 시작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현상적으로 제가 몇 가지 뭐 지적을 하기도 하고 이러는 것들이 뭐 흔히 하는 얘기들이 이제 따옴표 저널리즘 얘기예요. 자기는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그 태영호 씨 그 보도 엄청나게 해댔잖아요. 그 태영호 씨는 사과했지만 언론 사과 안 했는데 그 사람이 기자회견 해가지고 예측한 겁니까? 기자들이 취재한 거죠. 그러면서 따옴표로 쳐주고 빠진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기자는 아무 책임을 안 져요. 그 사람이 얘기한 거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그 취재원을 숨기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조작하는 거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 따옴표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가짜 저널리즘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조국 장관 사태 때 당군 이래에 가장 많은 보도가 쏟아져 나왔다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때 역설적인 건요. 다 그거 보도만 했잖아요. 다른 거는 돌아가는 게 뭔지 다 몰랐죠. 그러니까 언론 없어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던 거예요. 조국 씨 관련한 거 모른다고 문제될 게 없잖아요. 언론 보도 딴 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짜라는 건 딱 걸렸어 하면 거기에 그냥 올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들 알 권리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게. 그런 측면하고 또 이제 지금 검언 유착 문제잖아요. 검언 유착. 이게 거의 그대로 나가는데 70년대 이제 재판 기록들 보셨으면 알 텐데 그 검찰의 기소장하고 판결문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시절이 있었어요. 시국사범들에 대해서. 그래서 일부
변호인들이 그거 가지고 정찰제 판결이라고 했거든요. 검찰 걸 그냥 받아가니까 그리고 언론도 받았겠죠. 근데 지금 언론을 보면 검찰발 얘기들을 가감 없이 그대로 갖다 써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이제 저는 정찰제 저널리즘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 옛날에 특종이 언론사에 굉장히 중요한 존재의 이유였던 거죠. 내가 이걸 발굴해서 취재해가지고 알지 않으면 세상에 알 수 없었던 것들을 알려줌으로 해서 환경 감시도 하고 우리 사회에 좀 나았게 만드는 건데 그게 없으니까 이제 단독 뭐 이런 거 붙이잖아요. 뭐가 단독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속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붙이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대단히 그 시민들이 이미 식상할 정도가 아니라 아예 대부분은 신뢰하지 않는데 그 스스로 그걸 자정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은 아니겠는가 뭐 이런 생각입니다. 말씀하신 정찰제 저널리즘이 제2에서 계속 얘기한 받아쓰기 저널리즘하고 그렇죠. 뭐 맥락이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전 검찰의 힘이라는 게 70년대에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검찰공화국 얘기가 나오고 그랬던 것들이 굉장히 오랜 역사가 있는 것이고 지금도 건재하다. 지금은 언론하고 가장 유착한 관계 아니냐 이런 생각이 그 사례가 거죠. 최근에 있습니다. 이번 그 이천 물류창고 화재 때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실시간 보고를 받기로 했다는 기사가 엄청나게 쏟아졌거든요. 그 여기 또 그 최강욱 당선자가 지적한 내용이 또 화제가 됐는데 그 나오신 김에 검찰발, 대검발, 보도자료만 나오면 받아쓰기 하는 언론들에게 좀 일침을 좀 가하신다. 그 신뢰도가 이렇게 급락하고 있는데도 사실은 언론 소비자들은 되게 충격을 받는데 우리나라 언론이 이런 수준의 평가를 국제적으로 받는구나. 우리 국민들 스스로 이렇게 평가하고 있구나. 오히려 소비자들은 충격을 받는데 언론은 그렇게 충격을 받지 않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내성이 생긴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말씀도 드리려고 했는데 기레기라는 말이 사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처음 등장했을 때 많은 언론인들이 굉장히 많이 탄식을 했거든요. 우리가 어쩌다가 기레기라는 소리까지 듣는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용어에도 좀 둔감해진 것 같고 이제는 이제 기레기라는 용어를 쓰시던 분들도 이게 이제 너무 식상하다고 생각하셨는지 기덕이라고까지 하시더만요. 저도 이제 이번에 나와서 그 용어를 처음 발견하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언론이 가지고 있었던 영향력이나 사회적인 신뢰 또 거기에서 비롯됐던 언론인으로서의 자부심 이런 것들을 이분들이 왜 점점 잃고 있을까라는 그 탄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냥 어떤 월급장이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는 이제 장사치로 전락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론사 홈페이지를 굳이 그렇게 그 홈페이지로 독자를 유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포털의 뉴스 편집이 문제가 됐을 때 그때 이제 그 해결책으로서 포털에서는 뉴스를 올리지 말고 구글이나 이런 것처럼 언론사 홈페이지로 직접 가게 하자라고 하니까 제일 반대한 데가 언론사였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수익이 나지 않는다. 클릭수가 떨어진다.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스스로 장사치로서 전략하는 과정에서 또 하나 거기 합쳐진 게 과거에 그 나쁜 권력과 일종의 카르텔, 제휴를 형성해서 누리고 있었던 특혜나 특권 같은 게 있었거든요, 분명히. 그러니까 내부 구성원들이 엄청나게 많은 고통을 받고 또 자존심의 상처를 입고 또 심지어는 직장에 쫓겨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그 안에서 안온한 삶을 누리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특혜와 특권을 누려왔는데 이게 이제 점점 그 시민의식이 성숙해지고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이게 없어지니까 여기서 오는 불안감이나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검찰과 언론이 똑같이 지니고 있는 속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권력의 개로서 움직이던 검찰, 이거를 더 이상 너네들을 사냥개로 하지 않겠다. 이제 앞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일종의 자유를 줄 테니 정말로 올바른 길을 가봐라라고 하니까 오히려 주인을 물어뜯는 이런 형태로 벌어지듯이 언론도 그동안에 언론 자유가 침탈당하고 있다. 권력에 의한 언론의 제약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언론인들이 저항을 했습니까? 그렇지만 막상 그게 주어지니까 이거를 막중한 책임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요거를 이용해가지고 온갖 나쁜 짓을 하고 수익이 되거나 본인의 탐욕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일이면 어떤 일이라도 감행하는 수준으로 지금 타락을 해버렸단 말씀이죠. 그렇다 보니까 국민들의 신뢰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여기에 대한 대안이나 대응으로 언론이 제자리를 찾아서 과거를 반성하고 스스로의 위치를 자각하면서 돌아가는 쪽을 선택한 게 아니라 좋아. 우리가 이렇게 신뢰를 받지 못하고 과거보다 영향력이 떨어졌어?
그러면은 한 번만 하나만 걸려봐. 누가 더 센지 보여주겠어. 이러면서 일종의 그 분풀이 저널리즘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가짜 저널리즘이라고 언론학자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걸 제가 주워드린 적이 있었는데 하나 걸리기만 해봐라. 그러면 누가 센지 보여주겠다. 여기에 이제 제일 대표적인 모델로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적합한 케이스였던 것이죠. 자, 누가 센지 이제부터 한번 해보자. 응? 우리가 집단적으로 의견을 모아서 공격을 하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느껴봐라. 그렇게 해서 본인의 존재감을 과시하려고 하는 이상한 그 습성이 생겨버리고 말았다. 이거는 큰 틀에서 보자면 결국 여기는 사양 산업이고 이제 국민들한테 버림받고 잊혀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마지막 발버둥을 치는 거라고 생각해서 더 속상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신뢰도 하락에 있어서 우리가 소위 퀄리티 페이퍼와 옐로우 페이퍼를 나누잖아요. 그렇다면 이 받아쓰기에도 좀 격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래도 이 받아쓰기의 격과 선이 사라져버린 거죠. 가령 저도 조국 그 전국에서 기억났던 게 도대체 짜장면을 먹는지 된장을 먹는지 왜 궁금한지 그걸 질문도 하고 모든 언론에서 받았어가지고 그걸로 도배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자정 능력 내지는 자식이 없다는 거고 이번에 이천 화재 사건만 해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윤 총장이 무슨 말을 했던 간에 받아쓰지 않으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언론사들이 뭐 머니투데이,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헤럴드경제, 중앙일보, 뉴스원, KBS 굉장히 많은 거의 모든 언론사에서 실시간 지휘와 지원을 하겠다라고 윤 총장의 말을 인용해서 받아서서 보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보도를 해야 되나요? 이 댓글이 더 재밌어요. 신천지 압색도 거부한 검찰이 화재 사건을 왜 실시간 보도를 받고 뭘 지원하는데 받아 쓰는 기레기 세트로 한심하다. 검찰 언론 개혁 필수다라고 이미 언론 소비자들은 댓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과 동떨어져서 이런 보도들이 거듭 겹쳐가지고 쌓여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언론 소비자들이 소비하고 있는 언론에 지향하고 있는 대상의 어떤 지점하고 언론이 지금 내놓고 있는 그런 상품과의 차이가 너무너무 격차가 벌어져 있다는 얘기고요. 그런 점에서 그럼 왜 그럼 이 윤 총장 보도를 하는가? 제가 보기에는 그들이 인정하는 권력으로서 나름대로 인정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인정하는 게 이 검찰 조직과 그리고 한편으로는 검찰 조직의 수장인 윤 총장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에 부여한 이미지는 검찰에서 원하는 이미지, 다시 말해서 정치검찰이 그 지긋지긋한 이름이 지겨우니까 민생검찰로 가고 싶은 거거든요. 민생검찰 이미지를 왜 언론이 나서서 만들어주냐는 겁니다.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 가고 싶다고 하더라도 언론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줄 필요를 전혀 모르겠고 그런 것은 결국은 어떤 부분 검찰과 언론이 이익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주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까지 가능하게 할 영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민생검찰의 이미지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조금 보태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외피적으로 보기에는 이게 민생검찰의 이미지로 보이기 위해서 이러는 거 아니야라고 충분히 보실 겁니다. 근데 이제 법률가로서 보기에는 이게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임 변호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검찰이 그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 구름다리 건너가지고 총장이 밥 먹으러 가는 사진 뭐 이런 거 이제 언론이 많이 보도하는 장면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어떤 외청장이 밥 먹으러 가는 장면이 화제가 돼가지고 기사화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경로했다는 기사가 나오는 사람도 없고요. 이제 그거는 일종의 결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 건은 이제 이천 물류화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것이 검찰이 지금 이제 수사권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직접 수사를 하는 범위를 축소하는 게 이제 법안이 통과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영역 중에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영역 중에 되게 죄명으로 규정이 돼 있거든요. 공무원 범죄, 부패 범죄, 경제 범죄, 선거 범죄, 방위사업 범죄 뭐 이런 것들로 돼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사건의 유형, 그러니까 형태, 규모로 설정돼 있는 범죄 하나가 있는 게 이게 대형 사건, 대형 참사에 관해서는 검찰이 여전히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다 이런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경제 범죄, 공무원 범죄, 부패 범죄 이런 것들은 국민들에게 본인들이 왜 여기 나서가지고 또 이렇게 나대는가를 설명하기가 좋아요. 그런데 이 대형 참사에 관해서는 국민적 인식이 아직 좀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앞으로 갖고 있던 기득권을 놓치지 않고 계속 어떤 그 수사권을 발동해가지고 권력자로서의 지위를 갖고 싶은데 그게 지금 시민 인식이 그만큼이 안 돼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물류 화재를 틈타서 여기는 우리 영역이다라는 것을 좀 각인시킬 필요가 있었고 그거를 평소에 잘 지내던 언론에다가 협조를 구한 것이고 언론은 아무런 비판 의식이 없이 그러니까 시민들이 제가 그냥 검색어를 통해서 그 똑같은 기사가 쭉 나열되어 있는 기사를 캡처해서 올린 거에 대해서 그냥 일반 시민들도 아니
검찰청이 소방서야? 왜 불 끄는 거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검찰청장이 왜 보고를 받아야 되지? 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신 분들은 아니 이 사람이 무슨 도지사야 대통령이야. 왜 이걸 가지고 이 사람이 지휘를 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네. 사실은 그거 자체가 되게 이상해서 그런 거잖아요. 검사들이 불 끌어 다니는 것도 아닌데 검찰청에서 양동이를 본 적도 없는데 왜 이러냐가 의문이었는데 그거를 대신 취재해줘야 될 사람들이 우리 언론인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그런 문제의식이 전혀 없단 말이죠. 저는 이번 그 사안 자체가 좀 이례적이라고는 봤어요. 검찰이 이런 식으로 보도자료 내는 거 제 기억에는 잘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쩌면 이제 당선인께서 말씀하신 그런 맥락이 나온 기사는 굉장히 좋은 기사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사실 저는 그런 기사를 보지 못했고 그다음에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권력기관이 내는 보도자료를 받아 쓰는 기사가 양산되는 이유는 그 권력기관을 편드는 마음도 물론 있겠지만 게을러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검찰 출입 기자가 오늘의 밥값을 하기 위해서 오늘 할당된 기사를 털어내기 위해서 그냥 보도자료 베꼈으면 쉽잖아요. 그런 식으로 기사를 많이 쓰는데 문제는 그 해악인 거죠. 권력기관이 그러니까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검찰 같은 권력기관이 보도자료를 내는데 이게 여론이 돼버리면 정말 여론을 조작하기 위한 굉장히 그 쉬운 꽃놀이판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하나가 있고 이번 기사를 놓고 봤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두 가지 문제인데 하나는 기사 가치가 있으려면 검찰의 이번 대응이 그 이전 대응과 조금 다른 측면이 있었어야 했어요. 뭐 조금 더 사업주의 처벌을 강화하겠다든가 원인을 좀 더 집중해서 보겠다든가 뭐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제 또 다른 대처가 있었을 때 그 지점을 짚는 기사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찾지 못했다는 거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이천 물류창고 화재라는 말을 검찰이 했잖아요. 산재 문제에 관심 있는 기자들은 이 말을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돌아가신 분들 다 노동자였어요. 그분들이 일터에서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것은 산재 참사이고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되는 사업주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주를 특정하는 산재 참사로 봐야 됐는데 검찰이 잘못 말할 수 있을지언정 기자들은 그걸 고쳐서 말할 수 있어야 하죠. 하지만 그대로 옮겨 적었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좀 여러 가지 문제가 보였던 사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권력이 어디 있는가는 저는 그냥 감각적으로 언론이 어디 말을 제일 많이 받아 쓰는가를 보면 될 듯해요. 그러니까 워치독 역할이라면 오히려 권력이 많을수록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비판도 하고 비난을 해야 되는데 저는 검찰에 대해서는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기사를 본 적이 없는 탐에 사설까지 칼럼까지 모두 다 통틀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런 물류창고 화재 사건만 하더라도 결국은 권력이 어디 있는가에 대한 문제로 그러니까 왜 검찰이 여기에 관심을 갖는가 여기에 대한 보도는 전혀 없고 한편으로는 왜 이렇게 검찰발 보도는 그냥 우리가 해야 되는가라는 데에 대한 자의식이 저는 기자 개인에게도 없어 보이고 언론사에도 없어 보인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 저는 좀 궁금합니다. 왜 그렇게 검찰 편을 드는 걸까? 아직도 저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권력기관발 받아쓰기에서 한 발 더 나간 사건이 터졌죠. 뭐 최근 불거진 채널A 협박 취재 사건이 그게 아닌가 싶은데 종편 재승인 문제 또 한 방송국의 생존 여부가 걸린 정말 심각한 사안이었습니다. 취재 윤리를 넘어서 이제 이거는 법의 영역에서 지금 따지게 되는 문제가 됐죠. 예,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 명백한 범죄이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단순히 기자 한 사람의 일탈이 아니고 지금 언론사 내부의 취재 관행이나 구조를 아는 분들은 당연히 조직적 범죄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다들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염두에 두고 그 힘을 빌리고자 했던 그러니까 공작에 같이 참여시키고자 했던 검사가 누구인가도 사실상 다 드러나 있는데 절대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그러니까 피해자들의 이름은 천지사방에 다 돌아다니는데 가해자의 이름은 계속 숨어 있어서 볼드모트라는 이름을 듣고 있는 그런 검사장이 있고 또 그 사람을 비호하고 있는 최측근이라는 이유로 비호하고 있는 검찰총장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 언론이 보여왔던 그 가짜 저널리즘은 절대로 지금 발동되지 않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신기한 지점이죠. 그러니까 강유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왜 검찰은 비판하지 않는가라는 점이 이제 시민들을 통해서도 자연히 표출이 되고 그런 것들이 이런 이제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어쩌면 이렇게 관대할 수 있는가라는 비판으로 연결이 되고 그러니까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진전에 있어서 너무나 필수적인 과제이구나 하는 것이 이제 시민들의 인식에 각인돼 버리는 결과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언론들이 본인들에게 기사거리를 공급해주는 그래서 임자원 변호사님 말씀처럼 하루하루 내 숙제를 해결하게 해주는 이런 고마운 상대로만 여기를 여기고 있기 때문이 아니었는가. 그리고 본인이 단순한 평 기자의 입장에서
언론인으로서의 일종의 자부심을 충족해주는 대상으로 검찰만큼 유용한 존재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 안다. 그다음에 내가 이 사람하고 같이 술 마시는 사이다. 또 이 사람한테 얘기를 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본인의 직업적 자부심을 충족시켜주는 일종의 이상한 소재로 이용돼 왔기 때문에 이런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는가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 채널A 문제는 정말 심각한 게 우리가 언론은 기본적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나면 뭐 화재든 아니면 뭐 범죄든 간에 일어나고 나면 사후적으로 질문을 던지고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혹은 그 진실은 무엇인지를 파헤치는 걸 언론이라고 생각하는데 채널A 기자 사건 같은 경우는 뭐냐면 사건을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일어나지도 않은 사건을. 이를테면 조작하고 설계하려는 의도가 충분히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거는 언론이 지금까지 저질러왔던 비위와 비교할 수 없는 언론 자체가 있어야 되는 것인가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언론의 비위라는 게 한두 번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가령 MBC 전 기자였죠. 김세희 기자가 어떤 걸 했냐면 자기가 아는 사람들을 인터뷰로 끌어들여가지고 다 플롯을 짜가지고 캐스팅해서 디렉팅까지 해서 뉴스를 내보낸 게 거의 5년간 자행됐습니다. 2011년부터 16년까지. 그리고 그 당시에는 발각도 안 됐어요. 그러면 이런 조그만 어떤 사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아직은 어떤 사건을 만들고 설계하진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개인의 어떤 기자 개인의 윤리적인 일탈 행위들이 결국은 내버려 두고 감시하지 못했고 언론이 성역화되어서 기자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솜방망이 처벌로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결국 채널A 기자가 검사를 등에 업고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나 검찰에 잘 아는 사람이고 되게 힘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설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네가 말만 해줘. 내가 멋진 그림을 만들어 줄게까지 온 게 아닌가. 결국은 언론에 대해서 너무 솜방망이 처벌과 그들의 권력과 한편으로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 없이 보장해 주다 보니 이런 일이 일어나게 전 채널A 기자 사건으로 수렴이 됐다라고 여겨집니다. 네. 채널A 경영진이 방송통신위 상임위 출석해가지고 취재윤리 위반은 인정하나 조직적 개입은 없었다라는 말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게 또 많이 보도가 됐는데 방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취재윤리 문제는 사실 아니었죠. 근데 채널A가 이것을 취재윤리 문제로 축소하려는 의도도 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이제 제가 범죄를 저지르면 그거는 저의 변호사 직업 윤리가 아니라 저의 그냥 범죄인 거잖아요. 이것을 취재윤리 문제로 만들어버리면서 언론사의 어떤 일반적인 행태에서 벌어질 수 있는 하나의 뭐 해프닝, 사안 정도라고 이야기하려는 것 같은데 사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그 주고받은 편지이고 그다음에 제보자와 그 기자의 녹취록이잖아요. 거기서 드러난 것만 해도 이것을 취재라고 봐서는 안 되는 것인데 채널A 스스로 이것을 취재라고 말하는 것은 어쩌면 이제까지 사실 그런 취재를 해왔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최영목 교수님. 예. 가짜 뉴스가 뭐냐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채널A는 청부 뉴스일 수 있고요. 그냥 만드는데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누군가를 위해서 만드는 이건 청부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범죄 행위를 구성하지만 대부분 경우에 그 가짜 뉴스 문제가 됐을 때 가짜 뉴스가 뭐냐 가지고 사람들이 헷갈리는데 저는 그게 복잡한 게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소스가 태영호 씨를 소스로 해서 보도했는데 그게 허위였어. 가짜 뉴스는 아니에요. 부실한 뉴스죠. 그 사람은 소스를 잘못 잡은 겁니다. 근데 없는 중국의 소식통에 따르면 죽었다고 하더라. 근데 그거 없어. 가짜잖아요. 네. 근데 신문이나 언론사에서 그런 뉴스 많이 나가거든요. 근데 가짜 뉴스라고 안 그래요. 그건 뭐 그냥 실수다. 근데 가짜 뉴스는 사실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이고 거기서 더 나간 게 청부 뉴스인데 이런 것들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취재윤리를 위반한 거 윤리 위반이라 법을 위반한 거죠. 윤리는 자기들이 알아서 내면한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윤리적으로 책임감을 안 느낀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일단 어이없는 것이고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책임감을 안 느낀다고 얘기하느냐. 그건 그쪽의 발언이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언론이 이제 어느 수준까지 그 자유라는 이름으로 그 좀 하락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게 해주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떤 잡지에서 신문과 방송이었나요? 조사한 거 보면 정치 권력으로부터 이제 독립을 해야 된다라는 답변이 뭐 일반 시민들 답변이 제일 많았고 34.3%였네요. 그리고 이제 그 경제 권력은 25.3%였는데
여기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자유가 저는 그게 정치적으로 개입을 하기 때문에 그 개입이 최소화돼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파당화되어 있는 언론으로부터 그 언론이 자유로워져야 된다라는 의미로 그 답을 한 걸로 보이고요. 그 본질적인 문제는 경제 권력으로 이제 넘어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강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워치독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언론학자들이 가장 흔히 얘기하는 게 이제 개 가지고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시견, 시민을 보호하는 역할, 정치 권력이나 경제 권력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게 언론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고 존재 이유다라는 게 교과서에 제일 먼저 나오는 거잖아요. 그것이 1차 타락하는 것이 애완견이라고 해요. 애완견. 애완견은 누구한테 안기냐? 정치 권력이나 자본 권력에 안기는데 그 애완견이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공격적인 위치로까지 바뀌는 걸 공격견이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상황하고 연관이 되냐면 정치 권력은요. 우리 최강 당선자께서 5년간 국회의원을 하시고 바뀔 수도 있고 더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정치 권력은 적어도 투표에서 바뀌잖아요. 언론 권력 바뀐 거 봤어요? 그 조선 동화가 언제 만들어진 건지 아시잖아요. 식민지 시절에. 아직 그대로 있어요. 언론 권력은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정치 권력하고 유착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 권력을 세게 공격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생존 문제를 경제, 재벌이나 이쪽에서 해결을 하니까 재벌 입장에는 계속 애완견으로 있지만 정치 권력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공격견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그러면서 물어뜯어서 자기들이 옹호하는 경제체제라든가 이윤 추구가 가능한 구조가 흔들리는 것들을 막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격견으로까지 간 언론을 다시 감시견으로 만드는 게 개혁의 핵심 과제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제 학자들은 흔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를 해서 그렇다는 거죠. 애완견, 공격견이 아니라 언론은 시민을 보호하는 감시견이어야 된다라는 아주 상식적인 게 언론개혁의 과제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끝으로 반도체 노동자였던 아버지가 산재로 돌아가신 뒤에 기자의 길을 택한 한 청년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청년 무엇 때문에 기자가 됐을까요? 채널 고정하시고요. 다음 주 2부에선 언론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을 때 누가 피해를 보는지, 그리고 언론 개혁은 왜 지금 해야만 하는지, 또 과연 가능한 것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KBS 1TV, 마이케이 웨이브, 유튜브,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무진장 건강하셨거든요.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시고 나니까 왜 이렇게 돌아가셨을까? 장례식장에서부터 그랬거든요. 누군가 오겠지? 나는 사연 없는 죽음은 없으니 하고 싶은 말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녀 봐야겠다. 반올림이 전문 시기꾼이다. 가족들이 그 마음 아프고 피해를 당한 입장인데 그냥 단순히 이제 생떼 쓰고 그 뭔가 더 바라는 걸로 보여지도록 언론 행위를 한 거 아니에요. 그냥 받아 쓰는 거. 그러니까 받아 쓰는 거 기관에서 받아 쓰는 것도 있고 그냥 타 언론사 걸 받아 쓰는 것도 있고 백혈병과 삼성반도체는 관계없다 라는 보도가 나온 적이 있어요.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의 근무 환경과 백혈병 발병은 무관하다고. 근무 환경과 암은 무관하다는 외부 기관의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저도 하면서 그 제작 일정에 쫓기고 하다 보면은 당사자들을 다 만나거나 이야기를 듣고 보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기자들도 어느 정도 충실하게 좀 더 취재를 해서 보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냥 쓱 와서 싹 보고 대충 듣고 뭐 이런 생각 하고 있구만. 뭐 벌써 돈 얘기하네? 이러면서 쓰면은 그거는 진짜 그냥 자기 취재 편의를 위해서 이용한 거잖아요. 저는 뭐 죽을 때까지 불편하거나 어려운 게 있는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구조적인 문제가 뭐가 있을까 고민하면서 살고 싶어요. 그게 이제 또 기자 직업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기자하고 있어요. 맞서 싸울 힘을 얻기가 사실 되게 힘들어요. 그 무력감은 언론이 만듭니다. 최소한 한 번 우리 목소리 실어는 달라. 언론이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되죠. 관심이 끌어지는 순간부터 피해자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묻혀지는 거예요. 악의적으로 허위 보도를 하게 되면 언론사가 망하는 수준의 배상을 묻는 제도가 만들어질 때 그 팩트를 철저하게 확인하는 시스템이 언론사에 자연히 만들어지더라. 언론 개혁의 필요성을 모르는 유일한 집단이 언론이라 생각을 합니다. 투쟁이나 싸움이 아닙니다. 상식적 수준의 저널리즘의 복귀, 회복입니다.